네, 안녕하세요. 심독자의 리뷰 두 번째 책이네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무인양품의 90%가 구조다. 네, 저자는 마세이 타다미스, 옮긴이는 민경욱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푸른숲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인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무인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무인양품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뭔가 정갈하다. 그리고 구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무인양품만의 어떤 그런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지금까지 무인양품이 있기에 과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지금의 무인양품의 특색과 어떤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무인양품이 성장을 했고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본질적인 바탕에는 무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무인양품만의 독자적인 매뉴얼이라고 해요. 네, 무지그램이 탄생이 바로 이제 무인양품이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무지그램은 구조라고 합니다. 어떠한 구조냐면요. 노력을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 그리고 경험과 감을 축적하는 구조, 그리고 낭비를 철저히 줄이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무지그램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책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집 고양이 로이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늘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이, 구독자님들이랑 인사해. 네, 그러면 오늘의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8억엔) 적자에서 V자 회복을 실현하다. 2001년 8월 중순 38억엔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에 무인양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가 태어난 지 20년, 모기업인 유통업체 세이유에서 주식회사 양품계획으로 독립한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무인양품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거품경제 붕괴 후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의 오랜 불경기로 실물 경제는 얼어붙고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점도 모두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무인양품은 적자 한 번 내지 않고 1999년에는 판매액 1066억엔, 경상이익 133억엔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성장세는 무인 신화로까지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38억엔의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도 180도로 바뀌어 무인양품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이 회사는 이제 끝인가? 라며 포기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때 제가 사장에 취임한 것이죠. 보통 적자를 낸 기업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구조조정, 조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채산성 나쁜 부문에서의 철수, 자산 매각 등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보다 무인양품 위기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가 출범하고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야 브랜드의 혁신이 고객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모기업인 세이유가 오랜 역사를 가진 세존그룹의 계열사였던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세존으로부터 경험과 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질을 이어받은 탓에 사원이 상사나 선배만 그대로 따라하며 배우는 경험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업무 스킬이나 노하우를 축적하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기술을 구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이 구조입니다.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풍토, 사원이 만들고 있는 사풍을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세존의 색깔에 물든 풍토를 무인양품의 색으로 새롭게 칠하는 것이죠. 그것이 곤두박질 친 바닥에서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채산성이 떨어지는 점포의 폐쇄와 축소, 해외 사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대수술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내 업무의 재조정도 시작해 매장 매뉴얼 무즈그램과 본사 매뉴얼 업무 기준서를 정비해 철저한 가시화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증익 되었고 2005년에는 판매액 1,401억엔, 경상이익 156억엔으로 당시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재직한 해인 2007년에는 3년 연속 최고의 판매액 1,620억엔, 경상이익 186억엔을 달성했습니다. 구조를 만들면 어떤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는 조직 풍토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무인양품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나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사원 하나하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극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일관된 업무 관습을 뿌리내리는 일입니다. 이류 전략이라도 인류 실행력이라면 오케이. 전략 인류 기업과 실행력 인류 기업, 이 두 기업이 맞붙었을 때 승리하는 쪽은 단언컨대 후자입니다. 물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뛰어난 전략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이 된 후 수없이 많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실행에 집중하라입니다. 실제 CEO로서 기업 경영 일선에서 악전고투한 경험이 있는 레리 보시디와 하버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전 세계 기업 리더들의 조언자로 활약하는 컨설턴트 램 차란, 이 두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 본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수없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계속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행력 있는 기업과 실행력 없는 기업의 차이점 중 하나다. 매일 몇 시간씩 회의를 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일, 여느 기업에서나 비일비재한 일일 겁니다. 전략이나 계획을 아무리 면밀히 마련해도 실행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데서 빚어지는 조그만 실수는 실행력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걸음을 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인양품을 탄생시킨 것은 세존그룹입니다. 온 세상이 브랜드를 지향하던 시대에 안티-세존으로서 노브랜드의 자사상품을 개발한다는 발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캐치프라이즈는 이유가 있어서 싸다였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게, 그리고 소재를 재점검해 생산 공정에서의 낭비를 없애고 포장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은 시대와 맞아떨어져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존그룹은
그런 발상력과 사업 구상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발상을 실현하는 실행력은 부족했습니다. 양품 계획으로 옮겨오기 전 저는 세이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세종그룹의 대표였던 스스미 세이지 씨에게 기획 승인을 받기 위해 세이부 백화점 계열인 파르코 백화점 담당자와 함께 방대한 제안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수원에서 먹고 자며 자료를 모아 제안서를 작성했지요. 탁월한 마케터인 스스미 씨를 만족시킬 만한 마케팅 기획서를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정보만을 토대로 작성한 기획안이 통과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구상을 최대한 부풀려야 하기에 때로는 현장의 요구를 참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따라서 방대한 기획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해버려 결국 통과되어도 그때쯤엔 실행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인지라 제안해도 이건 무리입니다 라며 일축당하기 일쑤지요.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상층부와 현장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실행력 없는, 머리는 크고 허리와 다리는 약한 조직이 되고 맙니다. 제가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한 이유는 무인양품을 실행력 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은 실행 95%, 계획 5%, 세존의 상식은 우리 회사의 비상식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바탕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나면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회의 자리에서 논쟁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열심히 논쟁을 벌여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 방향은 위에서 결정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사원들이 실행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해둬야 합니다. 그 속도와 판단력은 구조를 통해 쌓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일례로 종이 없이 하는 회의만으로 회의 준비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업무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허리와 다리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부서 단위에도 적용됩니다. 실행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작업을 철저히 없애고 현장 사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험주의가 회사를 망친다. 제가 양품계획의 무인양품 사업부장에 취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바현의 가시와 다카시마야 스테이션몰에 신규 출점이 결정되어 오픈 전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픈 전날은 점장도 스태프도 모두 잔뜩 흥분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오후 6시 무렵이 되자 상품 진열이 끝났고 스태프들은 손님이 많이 오면 좋겠다. 이 상품은 나도 갖고 싶어.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점포의 점장이 응원차 들렸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쭉 둘러보더니 이래선 안 돼. 무인답지가 않아라며 갑자기 상품 진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점포의 점장은 당황했지만 결국 선임 점장의 뜻에 스태프를 총동원해 상품 진열을 바꿨습니다. 일을 겨우 끝냈을 때 이번에는 다른 점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며 수정을 지시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원차 방문한 점장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매장 진열을 바꾸게 하는 통에 자정이 넘도록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점장의 수만큼 점포를 가꾸는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무인 양품의 미래는 없어 라고 느꼈습니다. 나쁜 예감은 적중하는 법입니다. 무인 양품의 모회사였던 세이유의 실적이 악화되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자 제일 먼저 우수한 사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점장이었습니다. 점장이 없어지면 그 점포에서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노하우도 함께 없어집니다.
매장 가꾸기 노하우는 점장의 머릿속에만 있었으니 스태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당시 매장 가꾸기는 개인의 센스와 감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각 있는 점장의 지휘 아래에서는 훌륭한 매장이 탄생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100점 만점짜리 점장은 100개 점포 중에서 두세 점포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의 점포는 표준 이하인 60점짜리 점포 가꾸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상품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100점짜리 점포 몇 곳을 만들기보다는 모든 점포가 고르게 합격점을 받는 80에서 90점짜리 점포로 만드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것을 기업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필요성에서 매뉴얼 무지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장 취임 직후에는 적자로 빈사 상태에 빠진 회사의 출혈을 막기 위해 드라마틱한 개혁에 손을 대는 한편 실적이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자 구조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무지그램 매뉴얼 구축이 시작된 것이죠. 구조 만들기는 제가 사장일 때만이 아니라 회장이 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함입니다. 사장은 조직으로 향하는 모든 벡터를 통합해야 한다. 이 말을 명심하며 매일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의 힘. 무인양품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회사 내부 문제와 공통점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장에서는 무인양품이 구조를 다시 세움으로써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기업의 V자 회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양품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선 회사의 실적이 약화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가지 내부 요인을 찾았습니다. 1번. 회사 내에 만연한 나태한 마음과 허세, 급속히 퍼진 대기업병, 초조함에서 오는 단기적인 대책, 브랜드의 약화, 잘못된 전략, 구조와 풍토는 구축하지 않은 채 사장만 교체하는 관습. 이에 더해 유니클로와 다이소 등의 다른 경쟁자가 대두했다는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뒤 생각을 멈췄다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내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포를 수없이 찾아가 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떤 기업이나 하는 일이죠.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실행력입니다. 문제점을 찾은 뒤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낳은 구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그 문제를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사원의 의욕이 부족해서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문제 찾기를 그만두는 것은 사고 정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구조를 새로운 구조로 바꾼다. 그렇게 해야 조직의 체질이 바뀌고 실행력 있는 조직이 됩니다. 이를테면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은 나쁜 관습이라는 생각이 퍼져 대다수 기업이 인사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유럽형, 미국형 성과주의를 제일 먼저 도입한 후지스에서 이런 성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원 각자가 자기만의 목표를 고집하느라 팀의 성과를 무시하거나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부가 흔들리며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을 한 결과겠죠. 책임자를 교체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식의 대처만으로는 체질까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구조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직원의 의식을 저절로 바꾸는 방법. 계속해서 성장해온 무인양품의 이익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장 큰 원인은 잇따른 대형 점포 출점으로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점, 또 대형화된 매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개발한 상품 수가 너무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4년 반 동안 가짓수가 2배가 될 정도로 개발을 한 탓에 오히려 상품 하나하나의 힘은 떨어지다 보니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무인양품이란 이름에 의지한 경영진이나 사원의 안이한 자세입니다. 그로 인해 무인양품이 계속 성장하던 그 시기에 오히려 회사 내부는 서서히 부식되고 있었던 거죠. 매장만 내면 팔린다, 상품을 만들면 팔린다라며 무인양품의 브랜드를 과신한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시기에 다이소와 홈인테리어 전문업체 니토리는 무인양품의 상품을 사들여 이리저리 연구했습니다. 같은 질의 상품을 30% 싸게 만들어 파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무인양품에서는 그때까지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거래처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니토리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무인양품도 만들면 어떻겠느냐며 역으로 제안해올 정도였죠. 그런 조언을 듣고도 담당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무인양품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니까 이대로도 괜찮습니다라고 일축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내 허세와 나태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에서 자주 보이는 광경이죠. 우리 회사는 괜찮아라며 안심하고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전업계가 위기 상황인데 사원들은 아직도 설마 도산이야 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무인양품 역시 적자로 돌아선 뒤에도 그런 허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털어내고 해결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겨우 과거 성공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맴도는 생각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직원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것은 대다수 리더가 직면하는 문제일 겁니다. 대개는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외부에서 컨설턴트를 조빙해 의식개혁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좋은 시도는 아닙니다. 제가 세이유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악화되자 사내에서도 점차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간부의 의식을 개혁하려고 이사부터 부장까지 300명 정도의 간부를 2박 3일간의 연수에 참가시켰습니다. 연수 형태는 참가자를 그룹별로 나눠 저마다 그룹 내의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듣는 360도 다면 평가로 구성했습니다. 간부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과 회사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단점을 지적받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연수가 끝난 밤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간부에게 불려가 자네 어째서 이런 연수를 기획한 건가 하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실행한 의식개혁 연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충격요법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의식개혁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이유는 점차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느닷없는 의식개혁은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애당초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요구와 맞지 않아 실적이 악화된 것인데 사원의 의식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던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그에 맞는 구조를 만든 뒤 그 구조를 납득하고 실행하는 그 가운데 비로소 사람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틀리면 애써 실행한 계획도 헛되이 끝나버립니다. 본질적인 부분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대기업병에 걸리면 리더의 마음은 현장과 멀어집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리더가 영업 현장에 나가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도 점포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무였던 가나이 마사아키와 통행해 전국의 직영점 107곳을 빠짐없이 돌았습니다. 그저 시찰차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표면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점장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예의를 갖춘 말만 하던 점장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 순간 서서히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에 있으면 결코 알 수 없는 현장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발견하게 되었지요. 과잉 재고 문제도 가게를 돌며 깨달은 점입니다. 본사 분위기는 의기소침했지만 다행히 점포들은 아직 활기가 있었습니다. 무인양품의 점장이나 스태프들은 대다수가 원래 무인양품의 팬이었던 사람들이라 가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고급 지향, 브랜드 지향에 대한 안티테제라는 창업 당시의 콘셉트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겠죠. 스태프들도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손님을 응대했고 가게마다 이런저런 연구를 하며 물건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인양품에서는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장의 재고 관리와 자동 발주를 연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만 의존하면 특별 이벤트를 했을 때나 기온 변화가 급격할 때와 같은 변수에 프로그램이 대응하지 못해 매장 재고에 구멍이 생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매장에서 인기 상품만을 특별히 많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구조화함으로써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했습니다.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는 한편 점포에서는 인기 상품 베스트 100을 파악해 그 상품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기 상품 조사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 덕분에 재고 관리가 더 원활해졌습니다. 또 한 상품에 주력하기라는 제도도 현장에서 태어난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매장의 점원들 각자가 팔고 싶은 상품을 하나씩 선정해 시험 가격으로 2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스태프 각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나름의 의견을 갖고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을 들입니다. 이 같은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의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무인양품이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현장에서 아무리 리더가 판매 양상을 독려해도 사원은 움직이지 않죠. 우선은 현장과의 틈을 메우고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그 의견을 구조로 만드는 힘입니다. 고객의 소리로 히트작 만들기. 종종 클레임은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고객의 소리를 모으는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양품에도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가 매일 들어옵니다. 상품에 실밥이 풀려 있어요. 전에 샀던 것보다 지우개가 물려요. 같은 지적도 있고 바퀴 부분만 교환할 수 있나요? 같은 문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모두 모아 의견 내비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뒤 관계자가 매주 1회 체크해 상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시에 생활양품연구소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과 의사소통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구조도 정비했습니다. 생활양품연구소에는 머리가 더워지지 않는 모자를 만들 수가 없나요? 이런 크기의 책상을 만들면 좋겠어요. 등 다양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 역시 관계자가 주 1회 숙지한 후 상품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객의 목소리에서 탄생한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몸에 꼭 맞는 소파입니다. 네모 상자 모양의 소파 안에 미립자 구슬을 넣고 신축성이 좋은 커버를 씌워서 기대거나 누울 때마다 몸에 딱 맞게 형태가 변형되는 상품이죠. 이것은 방이 좁아서 소파를 놓을 수가 없는데 커다란 방석에 소파의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요? 라는 고객의 요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연간 10만 개나 팔리는 데이트 상품이죠. 고객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상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활양품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런 구조도 무인양품의 상품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임도 새로운 요구도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해야만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보물 같은 아이디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채 잠들어 있지는 않나요? 허울뿐인 돌파구에 주의하라. 어느 기업이나 어떤 팀이나 실적이 부진하면 우선 상품이나 서비스부터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을 개발해 심기일전을 도모하거나 유행을 쫓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히트작이 나오면 좋겠지만 대개는 불발로 끝납니다. 궁해지면 둔해지는 전형적인 경우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무인양품도 실적이 악화되었을 때는 혼돈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한때 빨강이나 오렌지색이 들어가 색상 조합이 화려한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무인양품 상품 제작 콘셉트는 자연의 색과 천연 소재만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색은 자연스럽게 흰색, 베이지색, 회색 같은 기본적인 색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 고객에게서 모노톤만 있으니까 질려요. 좀 더 컬러풀한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품 개발자가 혹시 이게 실적 회복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화려한 색의 상품 개발에 뛰어든 겁니다. 사원도 실적 악화를 극복하는 일에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 완성되자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평소의 무인양품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인지 분명 한동안은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판매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고객이 다른 매장에는 없는 것을 찾아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것인데 다른 매장에는 없는 무인양품다움을 잃어버렸으니 굳이 무인양품을 찾을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자연의 색과 천연 소재를 사용해 심플한 것을 만든다는 브랜드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악화될 때 전략이나 전술의 수정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건드려선 안 되는 축을 건드리면 고객은 떠나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의 대다수 상품 제작 업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초밥집에서 초밥이 팔리지 않으니까 고객의 의견을 듣고 안주 메뉴를 보태는 바람에 여느 선술집과 다를 바 없어져 결국 선술집과의 경쟁에서도 지고 마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게 편하긴 하지만 유행은 말 그대로 한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 없이 반영하다가는 브랜드의 콘셉트가 흔들리고 맙니다. 발판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목표로 해온 콘셉트를 다시금 확인해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는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라. 매우 우수하고 스타성까지 갖춘 사원이 하나 있으면 부진하던 부서도 단박에 회복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사원은 어느 기업, 어느 부서에서나 절실히 원하는 존재지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대우가 좋은 기업을 찾아 이리저리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확실히 혜성같이 등장한 사원은
조직의 활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원이 빠져나가면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원은 노하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남겨진 조직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수한 인재는 어디선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꾸준히 키워야 합니다. 무인양품의 의류 및 자파 부문 실적이 부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결과에 책임지는 의미로 사원 몇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구인 광고를 내고 의류업계 경험자를 모집했지요. 그러자 유명 브랜드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든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도 잠시 상황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인양품의 원래 콘셉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품을 만들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을 베끼는 등 지금까지 유지해온 무인양품의 풍토가 경시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간단히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애당초 우수한 인재라면 그 회사가 절대 놓아주지 않았겠죠. 우수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사내의 인재 육성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조직의 골격 자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무인양품에서는 인재위원회, 인재육성위원회라는 두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인재위원회는 인재의 인사이동과 배치를 검토하고 인재육성위원회는 교육연수 등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이 같은 구조를 만든 이유는 인재는 적시적지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이 맞지 않는 사원에게 몇 년씩 영업일을 시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일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잘하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있는 만큼 각자가 뛰어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적성을 파악할 때도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무인양품에서는 커리파라는 성격 판단 툴을 사용해 사원들의 적성을 판단합니다. 지나치게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속 상사의 판단에만 맡기면 호불호의 감정이 개입되어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점포 스태프도 아르바이트에서 정사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8살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22에 정사원이 되고 23세 점장을 맡은 데 이어 25세 MD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를 정비한 것입니다. 물론 인재 육성은 저마다의 조직에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이념과 구조를 익힌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원을 기른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회사에만 공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2번 실패해야 제대로 배운다. 2001년 3월 저는 니가타 현의 오지아시에 있는 소각 처리장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종이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상자들 안에는 나가오타 물류센터에 있던 의류 재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인양품의 직원에게는 자식 같은 것이죠. 그것을 커다란 크레인이 한 움큼 집어 차례차례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화염 속에서 불타오르는 상품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젖어드는 것은 연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며 이게 무인양품이 놓여있는 상황이야 라고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걸로 고름을 짜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사장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 같은 큰일을 치렀습니다. 취임 후 전국의 직영점을 돌아다녀 보니 점포 앞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저분하다는 게 청소를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봄에 신상품을 진열해 놓은 한편에다 팔다 남은 작년과 재작년 봄 겨울 상품을 처분하기 위한 POP 광고판이 빼곡히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까우니까 다 팔고 싶은 스태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팔다 남은 물건에 선뜻 손을 대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무인양품의 의류가
기본 형태의 무난한 디자인이라고는 해도 매해 소비자 선호에 따른 상품 디자인의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1년 그 해의 재고 상품은 장부 기록만으로 38억 엔, 판매가로 100억 엔이나 되었습니다. 보통은 가격을 좀 더 할인해 다 팔아치우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불량 재고를 상품 개발 담당자 앞에서 태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새 상품이 계속 나오므로 재고 상품을 어떻게 처분할지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절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요법이 된다면 과잉 재고의 문제도 사라지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년 후 또 여전히 재고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는 배우지 못합니다. 두 번은 실패해야 제대로 배우는 거로구나. 이것이 제가 그때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다수는 바로 고쳐지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통 두 번은 실패하고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 재고가 지나치게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재고 부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수직 상승하는 시기에는 물건을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150개 정도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재고가 부족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의류와 잡화의 판매량이 전해 대비 75%였습니다. 150개를 만들면 반 이상이 남는 비율인 거죠. 둘째로 100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덤핑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여분을 만들어 둔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MD에게 입고를 줄이도록 지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MD는 상품의 판매 정보를 직접 만든 장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MD 개인의 감이나 경험은 축적되지만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은 MD 자신뿐이기 때문에 상사의 체크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일도 가시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본사에서 판매 정보를 관리하는 포맷을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도록 각 MD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MD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축적한 방법을 바꾸려니 그때까지의 노력이 전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사장 직속팀을 만들어 MD들에게서 낡은 장부를 몰수해버렸습니다. 강제로 본사의 방침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나아가 상품 개발의 구조도 정비했습니다. 신제품을 투입하고 3주 뒤에 판매 동향을 확인해 예상 매출의 30%에 도달하면 더 생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을 변경해 소진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상품 개발이나 입고 작업을 하나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말에 50억 엔 가량이었던 의류와 잡화의 재고를 2003년에는 17억 엔까지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가 잘 기능하면 현장 스태프의 저항도 사라집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단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사원이나 현장 스태프들의 낯빛만 살피고 있다가는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리더에게는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달리면서 생각하라. 2001년에는 출혈을 막고 구조 개혁을 시작한다. 2002년에는 사풍을 바꿔 다음 성장을 준비한다. 이처럼 무인양품은 해마다 목표를 정해 모든 방향에서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혁에는 속도감이 중요합니다. 실행력이 있으면 전략이 틀리더라도 궤도를 수정하면 되니까요. 사내의 IT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70%만 완성되면 일단 사용하면서 나중에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IT 기술들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다 보면 그 사이 새로운 기능들이 생깁니다. 달리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제때를 맞출 수 없습니다.
무인양품은 채산이 맞지 않는 점포를 정리하거나 과잉 재고를 줄이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한 덕에 적자로 전락한 지 2년 만에 실적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이어서 매뉴얼 무지그램을 만들기 시작해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사원이 각자 관리하던 문서를 공유하는 등 담당자가 없어도 정보가 남는 구조를 빈틈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경영에는 부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2008년에는 중수감익, 즉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 이익은 감소했고 2010년까지 감익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일어난 라면 쇼크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의 유행을 지나치게 쫓은 결과 경쟁업체 유니클로와 같은 그라운드에 서게 되었다는 내부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때 상품에 힘을 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소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에서 유기 재배된 면을 조달해 상품을 개발한 결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일치해 다시 실적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바닥을 체험했던 사원들은 그때쯤부터 실적이 다시 악화되어도 비관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찾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풍토가 이같이 변화하면 전과 같은 위기를 맞이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실행력 있는 조직입니다. 경영에 요행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영자가 되고 나서 절감한 사실입니다. 실적이 좋은 데는 경기가 좋고 붐이 일어나는 우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되는 것 또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막연한 원인 탓이 아니라 대개는 기업이나 부서 내부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를 파헤쳐 대처할 수 있다면 실적에 반영되겠지만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대처법도 어긋나 버립니다. 우선 실행해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개선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다 보면 조직의 기반은 단단해집니다. 아니한 성공 법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도 없습니다. 리더의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순간 제 말이 떠오른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다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따라 말이 꼬이는 부분도 많고 내 목소리가 잠기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 말을 듣기 전에 잠이 드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분들은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회사의 어떤 경영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내가 파악해서 무지그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일들도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책이 경영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게는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일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구조화시켜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